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스TV 함께하는 또 이슈가 될 만한 중동 소식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참 많이 놀랐는데요. 이스라엘이 진짜 이 발이 넓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하고도 커넥션이 꽤 많다라는 것을 이번을 통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거든요. 네, 2월이 얼마 안 됐잖아요. 2월 소식입니다. 2월. 그렇게 좀 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의 일개의 무슬림 국가가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인데 유대인이 많고 무슬림 국가들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짓는다.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배경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 될 나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드라는 국가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들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완전히 한복판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로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이집트랑 사우디아라비아는 대강 위치를 아실 것 같고요. 중간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밑에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그리고 이집트 왼쪽에는 내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비아 밑에 있고 수단 왼쪽에 있는 이 사하라 중간에 있는 나라가 차드가 되겠습니다. 차드는 왜 이름이 차드냐면요, 호수 이름 때문이거든요. 차드 왼쪽 부분에 한 이쯤 되는 쪽에 지금 표시가 이제 제가 확대를 안 해 축소하다 보니까요, 잘 안 보이는데 제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이 바로 차드호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 남아있긴 한데 거의 담수량의 85% 이상이 지금 거의 고갈되었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개의 부족에서 그 따온 지역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차드호, 이건 꽤 큰 물이라는 뜻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차드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아시다시피 석유로 유명한 나이지리아가 왼쪽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리적으로는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주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차드 국기입니다. 어떤 게 과연 차드 국기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둘이 잘 보시면요, 국기가 모양은 똑같은데요, 뭔가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색깔인데요. 전부 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계열인데 왼쪽에 파란색에 뭔가 이 밝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 왼쪽은 좀 파란색이 밝죠? 오른쪽 파란색은 좀 어둡습니다. 뭔 차이냐? 이게 좀 더 뭔가 네이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어두운 파란색이죠. 이게 바로 이제 차드 국기가 되겠습니다. 왼쪽 국기는요, 루마니아 국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상식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요, 차드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한 영상입니다. 차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차드의 민족과 종교를 좀 알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수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최근 자료에 의하면 무슬림이 53%이고요. 기독교인이 42%고 나머지가 5%, 종교로 봤을 때 그렇게 분포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 인구도 정말 많죠. 42%나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소수는 맞는데 절대적으로 엄청 적은 소수라 보기 좀 어렵다. 5대4 비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무래도 북쪽에 있는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쪽이 좀 더 이슬람 인구가 많고 아랍인이 다수인 곳이죠. 물론 베르베르인 같은 유목 민족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아랍계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니파가 많죠. 거기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차드 북쪽에 주로 무슬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식민작전 과정에서 프랑스가 여기를 지배했거든요. 남에서 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쪽에는 주로 기독교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화시키긴 좀 쉽지 않겠지만은 경향을 얘기해보면 이렇게 사막 지역에는 무슬림이 많고
옛날부터 대상무역 같은 것들 많이 활동했습니다. 사하라가 완전 그 기원전 5000년쯤에는 초원이 많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완전 사막이죠. 그런데 이곳도 간혹 시기 때마다 잘 목숨을 좀 걸었겠지만은 이렇게 아프리카 북부랑 서아프리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상무역을 했던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유목민족들, 무슬림들이 많이 왔다 하는 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요. 남부는 초원 지역입니다. 좀 더 강수량이 많은 곳이고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 이유 때문에 프랑스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는 기독교인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막이라 한다면 보통 사막 초원 뭐 둘 다 건조 기후 지역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막은 쾌펜에 의하면은 1년에 강수량이 150mm 미만인 경우가 사막 기후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종족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차드 전국이 아주 불안합니다. 1960년대쯤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분명히 독립을 쟁취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갈등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경계가 잘 보시면 식민지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거든요. 뭐 영국, 프랑스 등의 여러 가지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나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들의 이익에 나눠주다 보니까 종족에 관한 고려가 거의 안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인위적인 국경 내에서 종족들 간의 싸움이 심하다. 지금도 그게 뿌리를 두고 심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종족이 있지만은 특히 5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카누리족, 사라족, 투부족, 플라족, 바까라족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거 다 외우려고 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다들 뿌리가 다릅니다. 뭐 니제르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수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리비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차드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런 뿌리를 둔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종족이 다양합니다. 프롬도 다르고요. 오리진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족이 아주 갈등이 심하고요. 특히 기독교, 이슬람교가 거의 뭐 토착종교 다 해가지고 이런 종교로 인한 싸움까지 같이 아주 컬래버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막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나라 두고 제가 막장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요. 진짜 차드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설명을 다 하자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네,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종교도 당연히 여기서는 분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종족이 어떠한 종교를 좀 독점적으로 뭔가 좀 주로 믿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카누리족이면은 대부분 이슬람교, 뭐 사라족이면은 대부분 기독교, 바까라족이면 대부분 이슬람교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바까라는 말이 아랍어로 뭐 이제 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목동 관련된 그러니까 유목민과 관련된 단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건 뭐 당연히 아랍 민족이라는 것을 다 대강 눈치챌 수 있고요. 그리고 식민지 시대 때 그 차드 오른쪽에 있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보기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마흐디라는 어떤 구세주를 뜻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이 수단 지역을 전체로 해서 봉기를 일으켰고 그 영국군하고 되게 크게 싸웠습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는데 결국에는 진압이 되고 말죠. 그래서 원래는 바까라족 같은 경우는 수단에서 많이 살았는데 이렇게 마흐디 운동이 실패한 이후로 물론 영국에게 데미지 엄청 많이 붙이긴 했지만 그래서 차드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망명 혹은 뭐 피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도 있다는 거.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카누리, 사라, 투부, 플라 다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혹시나 추가 설명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한 건데요. 매우 불안정하다라는 말만 말씀드릴 게 6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대통령들이 많이 바뀌어왔는데 근데 최근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의 역사만 좀 보면요. 일단 현재 대통령, 전의 대통령 보면 아버지거든요. 이 아버지가 여기 차드 내에 반군에 총살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불안정한 전국이거든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의 이름이 그리고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바로 기사 보면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차드 대통령 이스라엘에 대사관 설치한다라는 네, 기록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거고요. 2월 1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미 5년 전에는요. 차드는 이스라엘 정부와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미 되었는데 정상화만 되었고 이제 서로 교류하고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뭐 대사관이라든지 이러한 실제적인 절차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하려는 액션을 취하려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에 대사관 짓겠다고 공표를 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드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중이라고 하네요. 뭐 정확한 일정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해서 뭐 이번뿐만 아니고 뭐 최근 2, 3년간 계속 교류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집권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물론 2, 3년 전에 네타냐후 총리와 같이 이렇게 차드의 국가 원수로 지냈던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차드와 이스라엘 관계를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기사의 부연 설명으로 나온 건데요.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으켰다기보다는 아랍과 이스라엘 둘 다 이제 먼저 일으킨 나라가 매번 다르긴 하지만 3차 같은 경우는 아랍 국가들이 먼저 이제 그 싸움을 걸려고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기습을 했죠. 이렇게 6.1 전쟁으로 끝났던 전쟁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아랍 국가들이 되게 또 공격 많이 받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랍 국가 및 무슬림 국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 거의 뭐 이스라엘이 거의 뭐 완승했던 전쟁이죠. 그렇다 보니까 대거 많은 아랍 무슬림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거의 뭐 나빠지는 수준도 아니고 완전히 냉각된 수준이었죠. 차드 같은 경우도 무슬림 다수긴 하니까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1972년에 단교했습니다. 이러한 것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중동 전쟁이 뭐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까지 우리나라 지역에도 영향력을 좀 미쳤다라는 거 같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석유랑 엮이죠. 2018년에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이드리스 데비, 그러니까 총살당했다고 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이때 네타냐후 총리가 영접했다라는 소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면요. 현재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되게 깊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영상도 올렸겠지만 뭐 되게 불안정한 사건들, 폭력 시위 뭐 이런 것들 발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및 무슬림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자체의 문제보다는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일단 이스라엘 안보와 아주 관련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현재는 이스라엘은 비록 주변 국가들이 아랍 국가 무슬림들이 많지만은 이런 외교적인 거립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드 역시 이익 관계가 있어야 이런 활동을 할 건데요. 다른 그 아랍 국가, 무슬림 국가의 어떤 이미지에 넘어설 그런 이익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만하죠. 이스라엘을 가면 차드와의 관계 중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랍 무슬림 국가와의 우호 관계는 이스라엘에게는 되게 유리한 입장이라고 이거는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사에서 밝히려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러하죠. 아무래도 아랍 무슬림이지만은 특히 얻어낼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 중에 진짜 뭐 안보라든지 이런 거에 불안한 나라가 상당히 있죠. 현재도. 그런 나라들하고 교류하면 이스라엘도 뭔가 군사나 안보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엄청 복잡하게 얽혀있긴 하지만요. 이익이 될 거란 입장이고요. 차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 반군, 뭐 기독교 반군도 있을 수 있죠. 여러 반군 세력하고 싸우고 있고 정부의 역할이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카드가
되게 특별하게 다가올 것이고요. 이스라엘 역시 차드가 계속해서 뭐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경제, 정치, 군사, 정보력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고 차드 역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더 이런 경제, 군사, 기술, 정보력에 대한 우위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특히 외교상의 목적, 그리고 외교적 고립 극복,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차드에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외교적 신장, 어떤 경제적인 이익 같은 걸 기대하는 것 같고, 차드 같은 경우는 국가의 존립과 좀 관련이 있겠죠. 이런 것들과 좀 커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얕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깊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 가지고요. 덧붙여가지고 여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차드랑 이스라엘이 지금 단교를 한 적이 있죠. 1972년부터 뭐 2018년 뭐 이 시점까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이스라엘은 차드 쪽에 부위도 팔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도 교류하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드는 또 석유가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고, 이건 뇌피셜인 것 같은데, 우라늄도 여기서 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철강석인 건 모르겠지만, 광물 자원, 그리고 석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자원적인 것도 역시 어느 정도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막연하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이익 관계가 분명히 작용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사에 좀 더 이소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나마 이스라엘 수도라고 딱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배운 걸로도 그렇고 보통 딱 이스라엘 딱 물어보면 딱 예루살렘 나오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긴 할 텐데 대부분 국가는 사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인구도 사실 텔아비브가 많긴 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여기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경제적인 허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유엔 기준으로 그 어느 나라의 수도도 아닌 그런 케이스거든요. 팔레스타인 수도도 아니고 이스라엘 수도도 아닌 그런 개념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곳으로 작용시키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미국과 과테말라, 코소보 등의 국가들은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이슈가 될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와 어떻게 보면은 수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그 가성비와 이스라엘에 이렇게 대사관 세우는 이 것들을 잘 경중을 따졌을 때 이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있겠죠. 미국은 과감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고 과테말라, 코소보 역시 그렇게 한 걸로 현재 전파되고 있는데 코소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최초의 무슬림 다수 국가 중에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정한 국가로서도 의미가 있고 한때 논란 많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자체는.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가 크네셋이죠. 크네셋이 현재 예루살렘에 있고요. 저도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서 크네셋 멀지 않거든요. 한 시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 대부분 이제 뭐 유엔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나라는 텔아비브가 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이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무슬림 다수인 국가임과 동시에 나름 치안과 정부의 어떤 역할들에 되게 불안정한 게 좀 강한 이런 차드가 이스라엘과 현재 커넥션 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큰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아프리카 나라 내에서도 센세이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슬림 내에서도 꽤 센세이션이 될 것은 정말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반의 어떤 과제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차드의 관계,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항상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또 이제 더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민스TV였습니다. 아디오스.